넌 뭐가 되고 싶니? 너의 커리어는 어떻게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시아의 리더이시던 분의 이름을 대면서 난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그분이 꼭 여자진 않으셨어요. 그분은 남자였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제 부서의 부서 임원분들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한 번도 내가 여자기 때문에 저 자리에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심지어 30대 기업 안에서도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이 6군데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할 때 회사가 가지게 되는 혜택 내지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것들을 활용 못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P&G에 입사를 했고요. 일본을 거쳐서 싱가폴 이렇게 3개 나라에서 일을 했었고, 한 11년 정도를 외국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발령을 받고 오게 됐을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책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90년대생이었나?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90년대생들은 본인의 행복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 이제 신입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임원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좀 놀랍게도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네, 임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건 또 내가 들은 이야기랑 다르고 책에서 본 이야기랑 다른데. 뒤에 사장님 계신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들어와 보니 되게 롤모델이 많았어요. 모든 임원이 신입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고, 제 예전 상사도 그랬고 지금 상사분도 처음 딱 자리에 마주 앉아서 저한테 너의 단기 계획이 뭐고 이 회사에 있어서 장기 계획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이 신입사원이 향후에 사장이나 임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별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 들어와서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The company expect absolutely the same, whether you are male or female or only different choices. Yes. So on that front, on any jobs, expectation does not change. Yeah, right. And also after work, it's our choice whether we join dinner or not. No, no, He's 부장. no. But in P&G, no, absolutely no. I never worry about that. If I take paternity leave, even paid or unpaid leave of absence.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 경험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이 제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그 제 삶과 일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는 회사 문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한 일주일씩 해외 출장을 2번을 갔다 왔었어요. 그 기간 동안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어떤 날은 제가 휴가를 쓰고 어떤 날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미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그 일정으로 좀 옮겨놓으면 되는 거고요. 정말 들어가야 되는 미팅은 제가 화상통화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을 우대한다거나 배려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대신 남자든 여자든 인생의 주요 변화 시기를 거치잖아요. 출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 근데 그게 개인의 잠재력이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도 여성이 이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이분은 조금 더 수월한 일, 또 양립이 좀 더 가능한 일을 찾아서 배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대부분 다녀오신 분들은 어렵지만 기존에 하던 일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떤 보직을 맡아서 내가 승진에 늦어지는 거는 차별인 거죠. 그 직원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가, 상사는 어떻게 도와줄 건가, 같이 일하는 어떤 업체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회의를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도와주는 문화인 거죠. 예를 들면 육아를 갔다 와서 너의 다음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미리 팀
내에서 아니면 상사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 복귀를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재밌는 게 지난 2018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P&G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제 여성 임원이나 여성 관리직이 적은 나라나 업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미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여성이 리더십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여성은 뽑고 싶은데 여성 파이프라인이 없어. 중간 관리자가 없어. 세 번째는 여성이 이런 스템,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런 부분을 원래 지원을 잘 안 하고 꺼려해서 없는 거야. 내지는 여자가 원래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핵심이 뭐냐면 다 여성 개인의 탓인 거예요. 왜 여성은 이공계에 30%밖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로 들어왔을 때 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관리직 내지는 임원으로 성장한 숫자를 보면 한 자릿수죠. 그럼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이거는 어떤 리더십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떤 조직 자체가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수용하고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G에는 스템 부분에서 여성 관리자, 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장 분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공장장들이 다 여자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술직에서 여성 비율이 50대 50입니다. I don't know about you, Yomini. I received so much learnings from it. Yeah, it was very interesting. Yeah. It was a very aha moment for us. 마크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런 다양성 관련한 트레이닝을 해오신 분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하루하고 반나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무의식적인 성편향이나 세대 간의 갈등, 되게 수직적이고 리더십 있다 할 때 그 연상되는 그런 리더십 유형 말고도 남성들 안에서도 되게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일단 자각하는 계기도 되고, 주입식이 아니라 정말 마주 앉아서 내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은 어떻니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혼란스러운 감정과 같이 계속 있는 연습도 하고. 제가 사실 그 트레이닝을 받기 전에 얼마 전에 애가 상당히 아팠던 적이 있었고요. 그 아팠던 상황에서 저랑 제 와이프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커리어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닝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갈 수도 있었던 건데 뭐 와이프가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일인데 아침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 한 10시인가 11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이제 왓츠앱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희 협력업체에 내가 갑자기 학교에 가야겠다. 왜? 그랬더니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오늘 육상 대회가 있는데 우리 미팅을 좀 미룰 수 있겠니?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빠가 가서 응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갔다 와서 뭐 시간 될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문화가 가지는 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파를 해나가잖아요. 더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같이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업이다 보니까 그 P&G 사람하고만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항상 이제 외부 업체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 건데 매번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약간씩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반복과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저희 팀에 왔을 때 여직원이 왔어요. 그 직원을 저희 거래처에 소개시켜 줄 때 그쪽에서의 어떤 느껴진 연차도 얼마 안 되고 여직원인데 와서 영업을 잘 할 수 있겠어? 라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들을 깨워주기 위한 저의 어떤 역할들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저의 어떤 팀원이 잘 만들어낸 결과치들도 되게 필요한 거긴 한데, 일단 믿고 보시라고 먼저 시간을 벌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아성취가 없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어떻게 인재를 확보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쟁사에서 네. 일단 그 뉴스를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죠. 나이와 성별과 배경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사람을 승진했고 그게
기사가 될 정도면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일이 기사로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차 정도 되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때는 좀 보이지 않던 어떤 그 허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를 생각했을 때 되게 지쳐있는 40대를 넘어선 실무자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하거나 성공한 여성 대표들밖에 없는 거죠. 평범하게 내 커리어랑 그리고 내 삶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40대, 50대 때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가 근데 나만의 문제인가? 했을 때는 되게 움츠러들고 약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슷한 고민을 제 또래 여성들 그리고 제 후배 여성들이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그럼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생각을 하게 됐죠. 해외에는 이미 일하는 여성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서로한테 정보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없는 선배가 되어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여성들이 저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되게 전통적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는 또 소셜벤처, 스타트업 이렇게 되게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사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봐 주거나 아니면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 내 시스템이 좀 부재한 거예요. 노무사는 밑에 자막으로 노동법 전문가예요. 해고당하거나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또 임금이 체불됐거나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셨을 때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전문가입니다. 물론 회사 쪽 일을 하는 노무사들은 또 그 반대편에 서서 노무 관리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사실 제 원래 관심의 영역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삶인데 주로 40, 50대 중년 남성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나쌤이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전담 노무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셨는데 다들 처음 보는데도 막 엄청난 질문들을 막 쏟아내면서 완전 커리어 우먼의 어떤 모습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으면서 다들 일을 하고 있구나. 당의 대변인,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저희 선배가 학교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연설문 비서관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선배가 다른 애들 얘기 들을 때는 그렇구나 막 이렇게 듣다가 진아 너는 진짜 야망 있는 여자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은 뭐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야망을 갖고 있거나 내 꿈이 커도 그걸 아무 데서나 가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를 말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거기에 가기 한 3발자국 전까지만 저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아니야, 난 그것까지는 아니고 난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 야망 줄이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재작년쯤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문 광고에 모집 채용 공고를 보면 여성 같은 경우 키 몇 이상, 몸무게 몇 이하가 써 있었어요. 취업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해야 돼가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절실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신체적 조건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 걸 거기다 그렇게 써놨었을까? 요즘은 모집 채용 공고에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아예 불법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 법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8년이면 지금 20년이 지난 건데 20년 동안 우리가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남성과 여성이 다 취업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실 아니잖아요. 여성들 채용 과정에서 아주 많이 대거 탈락시켰던 분들이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번에도 채용 비리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 여성을 이렇게 배제시켰구나 라고 드러난 거지, 만약에 그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채용 과정에서 오픈되지 않잖아요. 모집 채용 단계뿐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부분, 또 어떤 승진 뭐 이런 것들 다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참 이게 교묘하게 묻혀져 있죠. 왜 남성이 승진하느냐라고 하면 다른 근거들을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근거들은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저 가산점이 저 남성들에게 더 많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분석해 놓은 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남성만 승진시켰다 이렇게 해야만 그 차별에 해당되는, 임금도 남성한테만 주는 수당이 있다라고 해야 차별로 드러나는 거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아직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댄다라는 말이랑 뭐 독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안 쓰게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멸을 심은 단어를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되게 움츠러들게 하고 약간 제지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댄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습득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차별을 심기가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저는 교정해드려요. 어떻게 요즘은 교정해 주세요? 나댄다, 너가 나대잖아 막 이러면 적극적이다. 의지가 있다. 일을 해보려고 한다. 왜 이런 걸 놔두고 나댄단 말 써요.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솔루션 바로 나왔네요. 적극적인 걸 왜 나댄다라고 네. 할까요? 적극적인 남성한테는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맺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어떤 여성의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트워크를 맺을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그 노동조합들을 만나보면 여성 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인데도 여성 노조 간부가 적은 건 간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업무 시간의 확보가 더 필요한데 노조 간부를 하려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차단되는 것,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저는 그 이유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남성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몰래 지금 만나고 있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네, 사실 전통적인 전통적인 문화, 일의 문화, 조직 운영 문화라고. 방법? 네. 그거에 근데 중심에 이제 남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수직적인 구조에서. 네. 네, 지금은 사실 그런 문화로는 일 자체도 사실 잘 진행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일의 효과로도 사실 좋은 문화는 아니죠. 길 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듯이 한번 연결이 되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판단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보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해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즐거울까, 그리고 나의 이 동료들은 또 나를 얼마나 응원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이나 또 나오신 거예요? 몰라. 3시간은 하나신가? 5시간? 배도 안 고프시단가? 아유, 왜 배 안 고파? 배고파. 해녀들 보면 상군, 중군, 하군 계급이 있어요. 하군은 이제 수심이 한 3m 이하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군은 5에서 7m, 그리고 이제 상군은 10m 이상을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면 잡는 게 달라져요. 좀 크기가 좀 커지고 좀 물량도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혼자 제일 깊은 곳에 갔다 오시는데 좀 많이 잡고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100kg까지 잡아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까지 잡아요. 많이 잡으실 때. 나는 가고 싶은 곳. 우리 엄마는 난 아직 멀었다. 오늘이 소라 잡는 첫날 분주한 아침이죠. 여느 때 이제 해산 엄마들처럼 워킹맘들처럼 애들 먼저 보내놓고 와서 준비하고 제가 원래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또 싱글맘이다 보니까 이 애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눈치가 많이 보이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해녀하면 엄마처럼 무조건 내 마음대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이만한 직업이 없겠구나 시작을 했죠. 계기는 제가 첫째, 둘째 낳고는 몸이 한 70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거의 한 달 반 사이 바다 다니면서 싹 빠진 거예요. 바다에서도 6시간 물 한 건 못 먹고 굶고 일을 하서 진이 다 빠졌는데 잡은 것도 갖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또 올라오고 또 팔아야 되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저희 어머님은 문제 안 됐을 때 정말 반대 심했거든요. 지금은 뭐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한다 하지만 왜 하필 해녀냐고 반대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고집을 꺾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에 엄마가 딱 눈이 마주치면 막 웃고 괜찮아 이거 뒤돌아서면 막 이렇게 헛구역질하고 그런 어려움들 느끼면서 내가 참 거만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네. 아버지가 제가 한 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원래 친정에 있을 때는 물질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집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남겨진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바다에 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자기는 무섭지 않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들을 키울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얕은 데서 할 때는 보마를 잡아요.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 잡아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먹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잡아올까 이러니까 네 이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엄마 갑자기 막 엄마의 마음이 막 샘솟아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멀미가 이제 이겨지고. 그러니까 바다가 밀당을 좀 잘해요. 오늘도 정말 제가 중간에 현기증이 갑자기 나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전복을 딱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중독성이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란 곳은 늘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전을 위해서 2~3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바다에 들어간 것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까 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만장일치로 해녀분들의 받아 주셔야 돼요. 자기가 잡은 수확량이나 기량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지나거나 3년 정도 지나면 해녀 잠수증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해녀를 인증하는 증이죠.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중에 삼촌들 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너 바다다. 너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이제 초짜 배기 때 따라가지 못하니까 좀 똥꾼이니까 혼자만 여기서 놀잖아요. 이렇게 한 번은 물에 들어갔는데 숭어떼가 막 지나가는데 크기는 요만한 애인데 막 때로 몰려가니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바다는 정말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네, 아무리 강신장이라도 상군인 경우에는 많이 잡을 때는 100kg 정도 갖고 나오시는데 혼자는 그 100kg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서로 돌봐서 나와야 되기도 하고 상군이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
얕은 곳에 와서 학군조 물건이랑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약자와 공존하는 바다 안에서 같이 약자를 배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을 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70, 80대 돼도 또 어디 가서 돈을 벌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도 90대 되신 분들도 바다에 와서 돈을 벌어서 내 손주들한테 뭘 줄 수 있다라는, 아직까지도 나는 살아있다. 이 나이 됐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또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 돈 벌어서 나한테 쓰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아, 알았어. 그래서 당당하다는 그런, 나는 괜찮아. 나는 전문직에 일하고 있어. 남들 못하는 걸 하고 있어라는 걸 조금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명함을.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생활치료센터 있다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로서? 환자로서. 저는 백신 접종자예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죠. 저는 증상이 딱 3일 갔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일에는 좀 이제 한계가 생긴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으셔서 병세가 악화되는 걸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K방역이 짱이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거뜬하게 해야 되는데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 보고 다시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방역은 성공했을지라도 치료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사실 작년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봐주고 계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든 해지만 그래도 공공의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한 걸음 내딛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끝날 때까지 사실 큰 진전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 전국민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기회는 사실 지금밖에 없었는데 이걸로도 안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 영상에 나오는 간호사가 3분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한 명은 임상을 떠났고 한 명은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큰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던 경력들도 같이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얻었던 노하우들은 지금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병동도 이제 9월 달에 퇴사자가 2명이 예정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보자, 이렇게 말해줄 그게 없어요. 어떤 말로 설득을 해서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루에 근무를 이제 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2시간 들어가잖아요. 2시간 동안 제가 환자를 15명에서 16명을 저희가 혼자 봐야 돼요. 어깨에서 그 근육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00kg가 넘는 환자였고 하지를 거의 쓸 수 없는 환자였었어요. 소변을 본다거나 변을 본다고 하면 2명에서 기저귀를 갈아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혼자 가는 일들이 그냥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어깨 활동을 잘 못하고는 있어요. 진짜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괜찮았거든요. 몇 분 전만 해도. 근데 정말 숨을 헐떡헐떡거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뭐 CCTV를 계속 본다거나 환자들 모니터상에서의 수치라던가 이런 걸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전 대구 같은 규모로 지금 날씨에 한 번 더 터진다면 인력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버텼죠? 사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받는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유행은 계속 오고 환자 수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좀 우울했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한 40% 정도의 코로나 블루에 이제 직면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사들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많이 오시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저희 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그때 2시간 이제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핸드폰을 해서 이제 딸이랑 통화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도 콜벨이 계속 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죄송한데 저 이제 가봐야 된다고 전화 끊고 다음에 또 해요. 이러고 나서 제가 이틀을 쉬고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통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좀 더 시켜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사진 한 장으로 정말 많은 양가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고 바쁜 그런 병원들이 더 많은데 나도 저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또 하나의 죄책감을 또 쌓은 거거든요. 일단 병원에는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절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너무 바쁘고 인력이 너무 모자라고 힘든 와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뭔가를 천천히 해주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고 조금의 실수가 너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더 차분해야 돼요. 더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이런 이제 코로나19라던가 감염병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파견을 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병원이 이제 그만큼 충분한 간호사들을 채용해야 하지만 충분하게 채용을 하질 않아요. 청와대로 간 간호사들이라고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이제 저희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은 환자 수에 맞는 적절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달라라는 거였고 안전한 환경이랑 교육제도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답변이 돌아왔는데 야간 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약간 홍보물 같은 걸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장은 변한 거 못 느끼시죠? 네. 저희는 항상 땜질식 대응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간호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다 파견 인력들로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주사 한 번 안 놓아본 간호사들도 온 거예요. 인력의 머릿수는 채워줬는데 이 사람들을 좋네 그러고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은 오히려 더 바빠진 거죠. 당장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중환자실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환자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랑 체심폐순환기랑 24시간 돌아가는 투석기 이 세 가지만 달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50cc에서 250cc 정도의 피가 환자의 혈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런 얘기 못하죠. 신규 간호사 못 낳죠. 근데 임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파견 인력들은 3주 일하고 보통 나머지 14일은 또 자가격리하면 또 수당이 나오거든요. 기본 700만 원의 수당을 다 합하면 9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큰 걸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몇 달만 일을 해도 제 1년의 연봉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고 그 파견직으로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했던 건 이제 공공병원, 특히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에요. 내가 환자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견디시던 분들인데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임금 수준에 비해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10%의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가 80%의 확진자들을 봤다라고 해요.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 병동으로 와요. 그런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안 받아주세요. 코로나에 걸렸으니까요. 아무도 코로나에 걸린 산모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물론 감염병도 문제지만 그거에 딸린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사실 공공병원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금 공공병상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OECD 국가들 같은 대부분 50에서 한 70% 이상이 되고 여전히 10%. 네, 공공병원은 확충이 되지 않는 한 이 10%를 뛰어넘지 못하고 공공병상은 6%대였는데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대형 병원들이 계속 병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현재 확충하지 않으면 점점 떨어지면 떨어졌지 늘어나진 않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죠. 새로 짓기로 예정됐던 공공병원들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막혀 있는데 공공병원을 짓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모두를 위한 건강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방역에 그리고 이 감염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모든 역할을 공공병원이 하고 있었고 민간병원은 부수적인 역할을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이 진짜 싫은 게 영웅이라는 말 좋죠. 좋은데 내가 진짜 영웅인가? 우리들이 진짜 영웅이면 이 일터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를 두고 내가 파업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환자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누군가는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변화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몇 시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침 7시 반까지 근무하고
잠깐 자고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하고 또 하는 교섭이 새벽 3시까지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시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데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이상은 공공병원 없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년 차 변호사가 된 김수정 변호사고요. 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영재 판사고요. 판사로 임용된 지는 지금 10년 차가 됐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힘든 경험을 하신다고 하니 저한테 미리 말했으면 말렸을 텐데. 계획이 없었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동료들과 혹은 또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울고 웃고 싸우고 법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글로 쓴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자꾸 그런 걸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힘들어서 처음에 7편 쓰고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좀 기쁘고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좀 여러 대목에서 좀 진짜 울었어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전 판사잖아요. 조금 꾸짖음으로도 다가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판사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극찬이신 거죠? 아, 그럼요. 하나들 다 보고 울어야 돼. 2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소송도 많이 했고,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법정에 최초로 제기되는 그런 사건들을 좀 했고, 뭐 호주제 소송도 있고 기지촌 위안부 소송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현실을 많이 파고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을 때 물론 실패한 경우 훨씬 많았지만 많이 뺐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았는데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가 조금은 나아갈 수 있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가장 거기에서 역할을 한 거는 당사자들이죠. 법정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있어야만이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와 준 분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고. 김수정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최초의 판결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선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다시 처음부터 법 논리부터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사실 존재하게 돼요. 판사도 항상 사회의 담론이나 아니면 사회의 변화를 계속 쫓아가는 노력이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시도해 주시는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그런 법의 길을 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드라마, 영화에서 어떤 여자 판사가 그 옆에 있는 검사, 뭐 변호사 다 남자인데 딱 휘어잡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나 판사가 돼야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너무 기죽어 사는 그 주변의 여자, 우리 엄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나한테 더 맞는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판사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업에 대한 존경심이 있지만 그 무게를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지켜봤을 때 그 판사를 믿고 재판을 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또 자괴감 같은 거를 느낀 적도 꽤 많았고, 사실은 앨범방 이슈가 가장 크게 다가와요. 그 전에 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도 그렇고, 성착취 영상에 대한 피해자들이 계속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그런 피해들이 사실 그게 법원으로까지 다가오지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 범죄 간의 형평을 맞춘다는 생각에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를 강제추행보다도 가볍게 다뤄왔었고, 판사들이 가장 세게 비판을 받은 지점이기도 했고요. 스스로 책임이 크다고 말하니까 제가 뭐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납작 엎드리니까 제가 세상에 유영재 판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강력한 폭력이 있는 사건은 쉽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조차도 한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고, 제가 가장 봤던 판결 중에 황당했던 게 뭐냐면, 때리고 막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백이었던 거죠. 돌을 빼낼 때 피해자 몸을 들었대요. 그래서 항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죽도록 맞았는데. 청바지도 있잖아. 청바지도 있고, 이거 벗기기 힘들었는데 벗겨진 걸로 봐서는 항거하지 않았다. 그런 판결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제가 지금 변론하고 있기도 하고 책에도 나오는 단지 그대가 혀절단 사건도 보면 18세 아가씨가 밤에 산책을 갔다가 강간을 당할 위기에서 혀를 자른 사건인데 역으로 중상해로 처벌이 됐거든요. 강간죄로 이 사람이 미수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거기 판결문에 보면 18세 처녀가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간 정황, 이런 거가 쓰여 있어요. 그게 과연 그런 관점이 지금은 없느냐.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여전히 가해자가 번듯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감형이 된다거나 무죄 쪽으로 많이 이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재판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나의 옛날에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거듭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는 그게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해도 사실은 막 시대를 앞서 나가서 그렇게 젠더든 아니면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온 판사가 아니에요. 네. 어머, 그래요? 네, 그거 아닌 줄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 2013년 전에 나, 2015년, 16년에 형사재판 했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인식이 엄청 변했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때 고민했었던 게 지금은 왜 이런 걸 고민을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나 성별 차이, 그리고 경험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전에는 판사들이 그래서 조금은 편한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상사한테, 교수한테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성범죄를 당했어도 당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의 인연 끊어야 되는 거고, 그게 성범죄라는 걸 그 즉시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거 잘 살고 있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 행복해서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네, 진짜로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추적해가지고 피해자인데 왜 웃고 다니냐. 사진은 여행 가 있고 직장 잘 나가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게 오히려 실제적 진실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렸죠. 감수성이라는 그 세 글자에 너무 주목을 해서 감정으로 갑자기, 하냐? 감정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냐, 이성이 실종된 재판이냐, 성범죄 재판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진짜 이거를 몇 번을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 건 좀 더 정교하게 사실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가 한번 피해자여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네가 진짜 그럴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 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저는 제가 형사재판을 할 때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술만 증거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사기에서 기망당했다. 녹취 그때 따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국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하죠. 사실은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가 되는 거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이 증언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사실 인정을 하는 기법들이 그런 대체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서도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사라는 이유로 앞길이 창창해 봐준 거예요. 더 선생님이 되면 안 되죠. 의사는 완전히 무력화된 환자를 다루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참작사가 여전히 되고 있어요. 벌금이었나? 그 기소유예 많이 나오고 기소유예 많이 나오고 벌금형 받고 근데 보면 다 그래요. 막말로 하면 저놈은 엄청나게 처벌돼야 되는데 피해금을 받으면 한 3년 나올 것도 집행유예 나와버린다던가 이런 식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합의했다고 왜 집행유예 하냐? 합의했다고 벌금을 하냐? 이거는 사실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되게 갈려요. 원칙적인 모습은 형사 판결은 판결대로 받고 민사로 가서 배상금도 받아야 되는데 나 돈 없어 이러고서는 이제 배상 안 하고 그런 피고인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양형으로 참작을 하면 결국은 이게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형사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고 양형, 감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어온 것도 맞아요. 그게 변호사들도 딜레마예요. 감옥 가고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은 돈은 결국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 건데. 달라고 하면 꽃뱀제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범죄만 그래. 네, 피해자가 매주 진단 받아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폭력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은 돈 받아내려고 했다. 아니 피해자가 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력범죄인데 당연히 위자료 배상을 받아야죠. 결국은 꽃뱀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모든 그 성폭력 범죄에 좀 깔려 있어요. 모든 범죄에서 무고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제 체감상 제가 무고 사건을 그래 좀 다뤘는데 사실 그 중에서 성범죄 무고가 한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고소 자체가 너무 피해자한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김지은 김지은 씨 보는 같은 거지. 경우도 무고라고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가해자는 감옥에 있어도 떵떵거릴 그쵸. 수 있고 N번방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고서야 피해자가 봤을 때 내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제가 저렇게 돼? 이런 일은 이제 점점 벌어지지 않고 합의의 실익은 둘이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그거 준비할 때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그동안 죄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그 나라에서 다니면서 막 하라고 하고 그거 성과 내면은 상도 주고 그랬다던데 막 이러시고 우리나라 건국했을 때 생긴 그 헌법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제거 60 몇 년 만에 지금 폐지된 건데 원래는 인구 조절 목적으로 낙태를 조절해 온 거거든요. 이제는 인구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과 그래서 생명권과 맞아 떨어지면서 여성의 출산력을 편의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데 그 부담은 누가 다 지냐? 여성이 지거든요. 근데 형법 어디에 여성만 처벌되는 죄가 어디 있어? 헌재가 받아들인 그 논리만 봐도 낙태를 하게 되는 뭐 환경적인 요인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출산을 선택한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하지만 임신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한 여성의 그 결정도 이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의 하나로서 존중을 해주자.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논지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변론한 미성년자 아이도 혼자서 애를 낳고 애를 살해했는데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으면서 형법으로 끌고 와서 한 일방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소년보호 사건에 이제 국선보조인 역할을 오래 하면서 쟤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쟤들은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성매매를 했어요. 15살짜리가. 배를 착취한 사람은 40살, 50살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풀려나 있어. 기소유예나 이런 걸로. 근데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왔다가 사회적으로 보방이 없다는 이유로 소년원 가서 몇 개월씩 썼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성매매 대가가 약해요. 떡볶이, 네, 노래방비, 담배 한가. 소년이 범죄자인 이제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은 보다 보면 정말 놀래요. 가출하게 돼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강도를 하죠. 네, 퍽치기라든지 그 남자애들이 있는 포즈놀이도 경우도 있고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여자애들도 조금 더 위계가 높은 여자애들이 위계가 낮은 여자애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자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도 너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사실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사회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정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왼번방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자로 집중되어 있고, 기지촌이라든지 낙태라든지 그냥 있는 걸 쓰다 보니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취약함이. 이중 삼중의 피해가 어떤 거냐면, 성매매를 하면 콘돔을 요구를 해도 쉽게 안 하고 할 수 있고, 들어와서 임신하는 경우들 많아요. 보호관찰관이 너 낙태하면 낙태죄로 신고할 거야. 도망가면 넌 낙태하러 간 걸로 알고 신고할 거야. 그럼 어른들의 무능함을 아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채우는 거거든요. 이제는 거의 바꿨으니까 개선되길 바라는데 개선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왜 안 되냐면 성매매한 애들이 이제 성매매로는 못 들어오니까 우범소년으로 잡아와요. 애들은 몰려다니거나 가출하거나 그러면은 우범이라고 해서 잡아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소년원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다 왜냐면 판사들한테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회의 보호체계가 안 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법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다 법정으로 가져가고 심판하고 하는 게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법 과잉이 된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기지촌 위안부 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송 낼 때 심지어 저희 주변에 있는 진보적인 나름의 변호사님들도 이게 되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라.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입법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변호사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1년 반을 공부를 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학자, 교수들, 연구자들까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갔고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3심. 대법원 간 게 한 3년 된 것 같고요. 문제는 너무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최근에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빨리 좀 판결이 나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고 배상받길 바랍니다. 사법은 어떤 길을 열어나가긴 되게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진보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 판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엄청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에 있어서는 되게 단호하고 오히려 사회의 인식보다 한 반발짝에서 한 발짝은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수자 인권 보호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법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너무 다수의 편을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깨나가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가져와줘야 여기서 판단을 하고 이쪽에서 가져와줘야 여기서 판단을 하고 법정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뭐 성소수자도 진출하고 있고 장애인 변호사들도 많이 오고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명을 수행할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계층적 다양화는 더 어려워져서 판사들도 엄청 공질적이어서 솔직히 학벌도 난 농담으로 그러는데 조직 중에서 서울대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딨냐고. 다른 거에서 다양화가 돼도 그 동질성이 깨지지 않으면 맞아요. 법조는 더욱더 보수화될 것 같아서 고민이 걱정해요. 한숨 쉬다 끝나도 돼요. 지금 한숨 나오는 세상이에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